지난 총선 이후 지금까지 3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현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여론조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이후에 우리 처음 만나는 거죠. 설마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김봉신 저 부대표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요일을 맞추느라고 하여간 다양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3%. 예, 그렇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30% 돌파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전국에서 또 전 세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한 이런 성적표를 받았던데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20% 선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데일리 오피니언 제 595호입니다. 2024년 9월 첫째 주고요. 이 조사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캐티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의뢰처는 없이 헌결업자 조사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사에서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 되게 완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보면 갤럽 차트 같은데. 네, 갤럽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완만한데 저게 지금 왼쪽에서 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34에서 23까지 무려 11%포인트 하락하는 그 대통령 긍정률인데요. 그러면 34였던 시절이 사실 상반기에 있었다. 그건 뭐냐? 총선 직전이었다. 그렇죠. 저게 바로 3월 4주다. 그런데 총선 이후,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 11%포인트 하락한 상태에서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30% 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지금 21이라고 하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푹 빠진 게 있습니다. 5월 5주에 21%인데요. 저게 이번 정부 출범 후에 최저치이고요. 지금은 23.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총선 참패 직후 23, 지금 23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치 21이 나왔는데 이와 같이 한번 오른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보시면은 29, 28, 27, 23, 23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9 마치 어떻게 보면 30% 선을 넘나? 이렇게 됐을 때 1% 포인트 빠지고 1% 포인트 빠지고 다시 4% 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빠지고 그리고 지금은 횡보죠. 23, 23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차트만으로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3번 빠지고 한 번 숨고르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주 잘하면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죠. 잘하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또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더라도 지금 빠진 게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조금 실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빠진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뭘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빠지고 횡보해서 숨 고르다가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좀 긍정을 끌어올릴 만한 현안이나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의료 대란 난리죠, 민생 난리죠, 물가 그렇죠, 집값 또 부동산 난리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친일 역사관 문제, 교과서 문제, 뭐 도처가 지금 맞습니다. 뭐 인사 문제까지.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때에는 8.15 뭐 특사를 통해서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좀 대통령실이 그 여러 국민분들께 좀 인기몰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뭔가 좀 정책적으로 좀 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 분들 또 위태로운 중산층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복지 정책이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좋아지는 시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보니까 총선 이후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에서 등장하면서요. 그다음에 뭐 나오는 게 인사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일본 관계가 인사 문제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두 개가 그냥 같이 부정적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떨어뜨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통합하고 협치가 부족했죠. 국회는 안 가고 뭐 아주 대비시켜서 꼭 그렇게 대비시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부인 생일 파티는 가지만 국회 개원식에는 안 갔다. 그런 게 이제 등장하니까 통합 협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더니 경제 민생 물가를 뛰어넘는 게 바로 방금 말씀 주신 의대 정원 확대 이슈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지난주 갤럽 조사인데요. 네. 의대 정원 확대가 9%포인트 많아져서 부정평가 이후로 17%로 1위가 된 상황이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가 일부 중산층, 중도층에서는 네. 조금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2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2월입니다. 예, 총선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뚝심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하는 뭐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예, 예. 상당히 센 의사 집단을 무력화하는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 평가를 받다가 예. 실제로 응급 대란이 나면서 완전히 돌아선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는 그 정책 자체로는 공감을 좀 하겠다. 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진짜 그 유보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거 기자님 말씀 주신 게 그대로 나타난 게 긍정평가 이후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 8%포인트 많아서 13입니다. 그런데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231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13%고요. 지금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670명 중에 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가 확 역전됐죠. 네. 그 얘기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 자체만으로 많이 지금 국민분들이 네. 힘들어하고 있다.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하고 네. 이 조사에서요. 이 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만 따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가 79%입니다. 많죠. 이 정도면은 예. 그러면 10명 중 8명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8명이신 분들이 내가 진료받지 못할까 봐 예.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71%.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불안감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바로 그러면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갤럽이 정부가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등의 대응을 잘하고 있다. 네. 20일 나왔습니다. 20일. 예. 그럼 이 조사에서 지금 대통령 긍정률이 23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의대 정원 이 확대 관련해서 의료계 반발 대응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21%만이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는 의대 정원 대응이 형편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잘못하고 있다가 64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네. 뭐 중간에 잘 모르시는 분, 모르겠다고 응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대통령 긍정률보다 잘하고 있다가 낮으니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면 네. 대통령 긍정률은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하방 압력을 받는다. 예. 당장 뭐 이제 42분이기 때문에 뭐 한 18분 후에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저는 오늘 여론조사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 긍정표가 얼마나 나올까요? 뭐 18분 뒤에 발표가 나올기 때문에 좀 애매하시긴 한데 찍어보시겠습니다. 예, 김봉신 부대표의 예, 직관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렵네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반등할 포인트가 별로 안 보여요. 반등 포인트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횡보인데 수치만으로 따지면 1~2% 정도는 하락한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들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마음이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빠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23에서는. 네. 근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대통령 제가 뉴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네네. 대통령 뭐 주변 분들하고 회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거기 한동훈 대표가 빠졌죠. 맞습니까? 네. 그런 사건이 지난 일요일에 예.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예. 그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오후 4시쯤에 대통령 오늘 뭐 저녁에 만찬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래 와 해가지고 뭐 인요한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가서 만찬을 했다는 건데 그 자리에 친한 게 소위 얘기하는 최고위원들은 전부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당 대표도 못 간 그렇죠. 한 대표도 못 갔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슈가 아하.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23%를 구성하고 있는 네. 그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별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나 선호도를 누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대통령 긍정률을 누르고 있고 서로 네. 누르는 상호 간에 있어서의 하방 압력이 되고 그래서 부정적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이게 원래는 이제 디커플링 됐던 것들이 이젠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네네네. 동조화 하방을 받아서 심지어는 잠깐 전국 지표 조사죠. 예. 이게 놀라워요, 사실은.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니까 짧지 않지만.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예. 이거는 저기 MBS 겁니다. MBS. 예,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요. 마찬가지로 군대통신사무소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예. 이것도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엠브레 버리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MBS 포인트는 조사. MBS 여기에서 조사. MBS 조사를 보시면 MBS 조사가 전화면접 조사 중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 네네네네.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정당 지도로 보면은 민주당이 약간 좀 약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거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36 빨간색 차트 맨 위에 있는 36으로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셌을 때 하나 둘 셋 봤을 때 36으로 올라와 있는 저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게 국민의힘 예. 지지도입니다. 그렇구나. 맨 오른쪽에 지금 27까지 빠졌죠. 네. 거기 민주당이 26이죠. 네. 거의 같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 네. 제가 알기로 이거 국민의힘이 이번 정부 들어 최하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최하. 예, 27%. 27. 이게 그러니까 NBS 조사는 그래도 비교적 2주에 한 번씩 하는 조사고 예.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조사 아닙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꽤 많이 응답을 해주신다 예. 해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뭐 역량보다는 좀 덜 받고 있느냐 아니다 이게 맞다 뭐 이런 논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네. 여튼간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 수치를 보면 진짜 놀라워요. 거의 붙어 있는 거네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이 붙어 상당히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조사가 많았는데 지난 9월 1주차 조사에서는 사실상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어 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과 좋지 않다. 정부 여당의 예. 좋은 사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예. 그 직전 고점이 3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7월 4주 이때가 이제 컨벤션 예. 전대 컨벤션이 나타났을 때 36입니다. 네네. 저는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대 컨벤션으로 따지면 요거는 살짝 덜입니다. 이게 한 40 가까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36 나왔는데 이것도 좀 그 덜 올라갔다. 네. 그 치고 올라가는 힘이 약했다 싶었는데 27까지 빠졌으니까 9% 포인트 빠졌죠. 요거를 왼쪽으로 한번 가서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4월 3주에 32 나왔었습니다. 네. 그 직전에 39 나왔습니다. 이게 총선 전후죠. 네. 총선 전에 39 나왔다가 네. 총선에서 참패하자 32, 31까지 빠졌었죠. 떨어졌어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 27입니다. 이 얘기는 떨어진 거네. 그렇습니다. 총선 참패보다 지금 국민의힘은 더 안 좋다. 상당히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뭐냐? 그러면은 총선 때도 네. 폴더 인사 논란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호 여당이 출발했는데 네. 뭐 혹자는 자기 얘기를 못 하고 있더라.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실제로 한동훈 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용기 있게 어떤 결기 있게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관철하는 능력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저 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적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있어서의 저조한 평가 20몇 %밖에 안. 이 조사에서는 네. 그거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왔지만 네. 여튼간에 뭐 최하치를 경신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어떤 그 긍정률에서의 좋지 않은 상황이 네. 고스란히 여당에게도 가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도 가고 있고요. 서로 하방 압력을 같이 눌러주고 있는 부정적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27% 오늘자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자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 NBS 여론조사 고요. 지금 갤럽 조사는 10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1분 후에 발표되는 갤럽 여론조사를 저희가 기다리면서 지난 조사들을 저희가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갤럽 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 갤럽 조사를 갤럽 조사 보면 쭉 보면 저기 5월 5주차 때 21% 찍지 않았습니까?
가장 예, 예. 최저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찍었던 저 21% 찍었을 때가 사실상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그 하락하니까 이 하락세를 좀 탈출하고자 새로운 뭔가를 던진 건데, 근데 이 석유 자체가 그 사실상 이게 뭐 그 아브레우 박사의 방문과 액트지오의 상황이 어떤지, 법인세도 못 내는 그런 1인 기업을 데려다가 놓고 무슨 석유 시추냐 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21%를 찍었고, 그리고 의료 대란 복판에서 지금 23 이제 2주 연속 이렇게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혜병 벌써 이제 4번째 입법이 있는 상황인데, 최혜병 거부권, 그다음에 석유 발표 이러면서 이제 21%를 찍고 계속 그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근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위기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 영일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다. 예, 네. 만약에요. 예. 과거와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예. 그 정도를 뭐 터트린다 이러면은요. 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네. 나서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네. 그러면은 지역에서 그 경상북도 지역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뜨죠. 흥청흥청하죠. 기업들이 뭘 가져오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없어요. 항만을 또 포항이 아니라 부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막 이게 주춤주춤하고 이게 없어요. 신뢰를 얻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보면 과거도 아니죠.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그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의사가 몇 명입니까? 이 정부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도대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의사 한 명 앉히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도 이게 어공뿐만 아니라 늘공들이 약간 좀 손을 놓고 있나?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 한 명 데려다가 앉히기가 이렇게 어렵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예. 대통령 직속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거의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별로 크게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국가 비상사태예요. 저출생 비상사태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예. 저출생 비상사태에서 아니 바뀌는 게 없어요. 대통령은 휴가 가시고 아니 그러면 비상사태에 뭘 바삐 움직이는 게 있는가 보면 없어요. 혹시 비상사태,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여서 지금 무슨 훈련을 하거나 예. 어디서 무슨 발표회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그 언론인들이 뭐 어떤 특집을 막 쏟아내거나 뭐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사태인데 이거는 대통령 발표했어요. 비상사태라.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늘공이 됐든 어공이 됐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판단을 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의료 대란만 하더라도 그 대통령실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경제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응급실에 다 보내서 급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이게 왜 정책인지, 왜 의료대란은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응급실에 뭐 진료비, 진찰료, 그다음에 뭐 조제료 이런 거 스과를 뭐 3.5배 올린다고 하는데 돈 준다고 의사들이 돌아올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그런 것은 못 내놓고 있다. 그럼 대통령실이 못 내놓으면 보건복지부라도 좀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 해법을 가져와야 되는데 복지부도 그런 내용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조규용, 박민수 두 사람 제발 박민수 차관은 경질해 줘라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도처에서 여러 가지 위험 시그널이 막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 어디 갑니까? 체코 갑니다. 원전 수주하러, 세일즈하러.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느닷없이 마포대교에 나타나가지고 막 지시하시고. 긍정평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를 보면 이게 말이죠. 전국에서 제일 눈에 띄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이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49고요.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긍정이 9, 부정이 86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긍부정이 갈렸어요. 긍정 45, 부정 47.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예. 보셨고 사실 이게 이제 총선 지나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 방금 말씀 주신 대구 경북 TK라고 흔히 하는 네. 이쪽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부정평가도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영일만이라든지 그 경북 지역을 좀 어떻게 좀 어필을 해보려고 거기 가서 좀 그 눈에 띄는 정책을 마련해 보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발표를 했나? 예. 그런데 지금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갤럽에서 경북의 긍정이 37, 예. 즉 40%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보신 게 이제는 그러니까 뭐 흔히 텃밭이라고 하죠. 뭐 잡은 토끼, 그러니까 저 뭡니까 집토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안방에 구들장이 금이 가고 있어요. 안방에 구들장에 금이 가고 있다. 예. 그거를 보셔야 되고 더군다나 최근에 2주 연속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빠졌습니다. 충청권의 긍정률이 16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호남이 지금 15인데 네. 충청이 16. 어머 그러네요 진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충청권 계시는 분들이 우리 그 전국적으로 예. 잘 보면 충청권에 애국지사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배출이 됐었어요. 예. 거기가. 그래서 충청권은 좀 약간 이 굴욕 외교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뭡니까 독립기념관장 썼던 네, 예. 그런 이슈들이 자꾸 터지니까 충청권에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권에서 아니 16이면은 경기도가 17, 아니 호남이 15에 충청이 16이면 그러네요. 이거 지금 요것만 보면 충청권은 앞으로 큰 선거에서 그러면 격전지냐? 아닐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냐? 충청권은 지금 뭡니까 보수 정당에 네. 표를 덜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거거든요. 더군다나 말씀 주셨듯이 대구 경북 37, 부산 울산 경남 26. 부산 울산 경남에서 4분 중에 1분만 긍정하신다.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전부 다 부정 평가가 더 많습니다. 어디만 빼고 대구 경북만 빼고. 그런데 예. 대구 경북에서도 37대 49로 네. 부정 평가가 더 많습니다. 12% 포인트.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나마 서울이 31%로 긍정이고 부정이 64.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37, 49 이렇게 나와 있는 거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0월 재보선에서도 판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부산에서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가 예. 10월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 지지율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야권에 만약에 단일 후보를 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한번 붙어보면 이거 부산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자꾸 이제 야권에서는 그래서 곳곳에서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힘을 내고 있는 게 되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지도를 계속 안고 자꾸 큰 선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번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뭐 총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보궐이 있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까지 갈 텐데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는 만약에 패배하면 그 큰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실패를 세게 했기 많이 때문에, 힘들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이 지방선거 세게 준비를 할 거고 그렇죠.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중수청을 공략하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딜레마에 빠진 게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권력으로 가느냐, 그거는 뭐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당 지도도 빠지는 거고. 아니 그럼 현재 권력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고 뭐랄까요? 백약이 무효다라고밖에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네. 무엇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외교 현장에서 뭘 했다 이것도 잘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어렵다. 협치를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당과 야당 다 모여서 네. 그러면은 뭐 책임자는 그런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자라고 네. 해서 서로 힘을 모으지 않는 한 네. 지금 이거는 대통령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후일담을 좀 들어보면 지난 이제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관저 만찬에 참석했던 그 여당 최고위원이 그 야당 의원을 만나서 뭐 당시 분위기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당 최고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아 이거 대통령 모르세요? 통고집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이거는 의료 개혁이고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제 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소란이 있었지만 총리가 무슨 국민이 죽어나가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거 왜 안 하냐라고 외쳤을 때 총리가 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신문 방송만 보더라도 지금 응급실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는데 뭐 유튜브 보시나? 글쎄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잠시 후에 이제 10시네요. 10시여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갤럽 조사 나오는 대로 갤럽 20%입니까? 3% 하락이에요. 네, 지금 댓글로 시민들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갤럽 조사를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이 국면에서 와 20%나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저기 시민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희망을 담아서 올려주시는 것 같고요.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저희 작가께서 지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을 그래도 묻지마 지지하는 사람들이 20%는 있다. 그러면 예. 이것은 아스팔트와 기독교 보수. 그래서 안창호 씨 같은 좀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세계관을 가진 분 아닙니까? 예. 예컨대 뭐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닷없이 뭐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뭐 동성애가 뭐 공산혁명과 관련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공산혁명. 하는 사람이 어쨌든 국가인권위원장이 됐어요. 이게 최소한의 어떤 그 지지율을 버티기 위한 저지선을 위한 20%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거기마저 무너지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종교적인 내용 떴습니다. 그런 걸로는 이제 다 될 수가 없는데요. 예. 20%네요. 20%? 긍정 20%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했군요. 예. 네. 와. 역대 최저.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 최저. 이번 역대 정부 들어. 최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최저 치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딱 걸쳤네요, 20에. 와, 20에 딱 걸쳤네요. 예. 지금 저희가 나오는 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0. 예, 전체 70% 찍었고요. 그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 부정 68, 인천, 경기, 긍정 20, 부정 71, 대전, 세종, 충청, 긍정 19, 부정 68, 광주 전라 보겠습니다. 광주 전라 긍정 8, 그 다음에 부정 91. 광주 91%가 부정평가입니다. 대구 경북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긍정 35, 부정 57,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대구 경북에서도 이거 잘못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고요. 부울경 보겠습니다. 긍정 22, 부정 68.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 긍정 13, 부정 73. 자, 30대 긍정 18, 부정 75, 40대 긍정 8,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8, 부정 89, 사실상 90%에 근접한 부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보겠습니다. 50대 긍정 16, 부정 76, 60대 긍정 32, 부정 59. 자, 70대 보겠습니다. 70대 중요한데요. 더 벌어졌습니다. 긍정 37, 부정 48. 사실상 9%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향별로 보겠습니다. 보수 성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3. 과반을 넘었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도 과반을 넘은 분들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겠습니다. 중도 긍정 16, 부정 74.
진보 진영에서는 긍정 5, 부정 93%.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조사에서는 더 떨어진다. 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나면. 이렇게 되면 다음 조사에서는 10%대로 그렇죠. 간다. 근데 이게 10% 후반이 되면 예. 이게 어떤 트리거가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도화선에 네. 딱 불이 붙을 때 굉장히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네. 2016년도에 그랬거든요. 네. 2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에서 5%까지 빠지는 게 그러니까 거의 한 20% 포인트가 날아가 버리는 네, 게 네. 한 달 만에 그렇게 돼요. 네. 그때 뭐가 나왔느냐? 태블릿 PC가 나왔죠. 그렇죠.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네. 쭉쭉 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당시에 그 야당 대표가 예. 여당 대표가 예. 대통령 찾아가서 탈당하시라 예.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탈당하라고 권유를 하는 상황이 될 상황이 수도 되는 예. 거라고 보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네. 되느냐면 예. 당시에 예. 그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규칙이다 아니면 네. 관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예. 대통령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그렇죠. 그때 맞아요. 지지도가 17, 17. 예. 10% 후반대였어요. 실제로 검찰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추문 앞에 가가지고 대치 상황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제가 현장 취재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 상황이 예. 17. 17. 예. 그리고서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면은 이제 한 자릿수가 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없죠. 예. 자, 이 와중에 대통령은 19일부터 칠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 긍부정 평가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1위는 늘 민생, 경제, 물가가 예.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자, 이번에 부정 평가 1위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17%였는데 이번 주 1% 올라서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가 12%, 소통, 미흡이 10%, 독단적, 일방적이다가 8% 쭉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관계가 2%,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3%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 보겠습니다. 외교 15, 의대 정원 확대 14, 전반적으로 잘한다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5, 주관 소신 5,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응급실 대란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다. 지금 이슈입니다. 현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네. 저는 한 가지를 더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를 요 차트만으로는 이게 최저치다라고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거의 최저치 같은데요. 최저치입니다. 예? 맞죠? 국민의힘이 지난 최저치 같은데. 3월부터 해서 최근 6개월 조사를 살펴보면 예, 예. 국민의힘이 28%, 그리고 민주당이 33%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부 출범 후 최저치. 최저치입니다.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최저치의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요. 8%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33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28입니다. 네. 5%포인트 격차죠. 네. 이 조사에서는 6을 넘어가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게 되거든요. 예. 지금 오차 범위를 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당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 대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 격차가 5%포인트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예. 추석 때 무슨 대단한 거를 한동훈 대표가 해내지 않으면 이거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부 들어서 최초로 네. 갤럽 지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여당을 압도하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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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대단히 큰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에요. 네. 갤럽 조사에서는 그동안 사실상 뭡니까? 민주당이 압도한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그 야당이 여당을 오차범위 이내로까지 이렇게 추격하기까지 한 3년 4년 걸려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언제입니까?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게 2022년 하반기죠. 네. 그때 오차 범위 이내로 야당인 민주당이 추격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10월 달에 10월 2주인가요?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살짝 눌러요. 예. 민주당 지지도가 눌리고 예. 그리고선 지금까지 왔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이면 5%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거는 굉장히 상당한 지표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빨간 불이 켜진 건데 예. 이게 지금 최저치의 야당보다도 지금 5점 이내이긴 하지만 예. 좀 저조하다. 그렇죠.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뭐 제가 보기에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22, 국민의힘이 46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4 이렇게 랭크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상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도 경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보다는 부정평가로 돌아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그 울산 지역 그러니까 사실상 PK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34, 조국혁신당이 9, 개혁신당 2 이렇게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탓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29대 21로 네. 민주당 그래요. 예, 29, 국민의힘 21,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만 따졌을 때요. 예.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큰 선거에서는 계속 이번 총선처럼 네. 이게 민주당한테는 잘 안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면. 이번 이런 상황이면 민주당하고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결에서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지금 이기기가 어렵다. 쉽지 않죠. 예. 자, 지금 세대별로도 보면 40대에서 말이죠. 민주당이 50%를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사실상 40대에서는 과반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20%,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70대 이상 보겠습니다. 70대 이상은 민주당 24, 그리고 국민의힘도 압도적이지 않아요. 한 53% 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대별 성향. 그러니까 이제 전국 선거에서 네. 대통령 선거라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면 이기기 어렵죠.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어렵죠. 거다. 그러면 이제 네. 20대의 힘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예. 쉽지 않죠. 이 상황이면. 예. 그렇죠. 지역별로 봤을 때에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하고 지방선거에서요. 네. 큰 선거 중에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으니까 예. 국민의힘은 이제 개혁신당하고 만약에 힘을 합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서울은 대등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기도는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전 세종 충청도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저 혁신당하고 손을 잡게 되면 예. 개혁당하고 손을 잡은 국민의힘보다는 괜찮은 네, 그런 네. 성적을 얻을 것 같고요. 예. 호남 뭐 그렇고 같고 그러면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만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좀 쓴다라는 네. 결과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격전지화됐네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 국민의힘은 소수 그러니까 TK가 그 영남 지역당보다는 더 좀 쪼그라든 영토가 더 적어진 그러니까 사실상 TK 지역당으로 그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당장 그러면 10월 재보선이 이제 그 부산에서 있는데 여기서도 좀 야권이 좀 전략을 좀 잘 쏘보면 좀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서울도 보면은 그 민주당이 의외로 27%고요. 국민의힘이 30%. 국민의힘이 조금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조국혁신당이 8, 개혁신당이 5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거를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면은 이게 네. 35. 예. 그 국힘하고 개혁당하고 합치면 이게 또 35거든요. 대등합니다. 대등하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 있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양진영이 단일화하면 대등하죠. 양진영이
대등. 다등 그럼 이제 아니라 굉장히 그 뭐 0.73 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차이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력 대응을 해야 예. 돌파가 가능한 뭐 이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재보선에서 상당한 격전지가 맞습니다. 역시 서울교육감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28, 네. 국민의힘이 34니까 네. 민주당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근데 5점이 이내기 때문에 그냥 수치로만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9입니다. 9. 예. 그러면 28 민주당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37이죠. 예, 37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합친다 하더라도 36이죠. 그럼 완전 또 대등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네. 당력을 다해서 네. 사력을 다해서 가서 무릎 꿇고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손을 잡아서 네. 민심을 얻는다면 예. PK 지역에서요, 부산, 예. 울산, 경남에서 예.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여기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반발심이 근데 있었고. 상당히 득표율은 뭐 40% 득표는 많이 좋아졌죠. 예. 좋아졌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의석으로 따지면 이제 좋지 못했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예. 혁신당하고 손을 잡아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예. 그 지역 민심을 얻는다면 예. 이거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은 앞으로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자세로 그렇죠. 부산 경남 지역의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나 포용적 태도를 보여주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리더십을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선거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지금 후보와 관련해서 단일화를 할지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인지 지금 뭐 아직까지 확인은 좀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호남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호남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또 딱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영남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해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한 곳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정말 당력을 총동원해서 그 돌파한 선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심판론이 세게 먹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파가 사실상 그 이번 총선까지도 영향이 컸던 거고, 그게 또 사실상 이번 10월 재보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 2022년 있었던 첫 번째 지방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 전패다,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정권과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갈수록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당은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운동화 신고 뛰어도 좀 네. 그런데 네. 거의 그냥 뭡니까, 운동화가 아니고 철로 된 납덩어리를 신고 뛰는 것처럼 보여요. 여당은.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러면은 큰 선거에서 작은 선거에서 또 이게 쉽겠느냐라는 네. 게 여론 지표에서 나타난 현재 민심입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굉장히 뜨겁게 여론조사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연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네요. 이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정부안이 나왔는데요. 더 내고 덜 받는 아니고 세대별로 다 차등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특히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고 이제 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는데 찬성 37, 반대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30, 40대 절반이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대가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말입니까? 글쎄요. 이거 반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전 국민이 다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고 그리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설계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실제로 기금의 고갈로 인해서 돌려받는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연금안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 평균으로 5.2 이내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대별로 봤을 때는 예. 이제 젊은 층에서 예. 반대가 예. 뭐 5.2 이내를 하더라도 다소
게 이제 반대가 많게 나오고 있고요. 네.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찬성은 35, 반대가 46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정부 안을 가지고 네. 대통령 긍정률이라든지 이런 곳에 좋은 재료로 쓰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신경 쓰지 않는다. 1%가 나와도 뭐 개혁은 반드시 실행한다라는 입장을 초반부터 보였는데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꼭 뭘 합니다. 뭘 할 걸로 보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북 강경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대북 강경 발언이. 예, 강경 발언이라든지 뭐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강경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처럼 이제 노조 때리기 같은 걸로 일부 2022년 11월부터 12월 요때가 이제 당시에 노조 때리기로 일부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와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파열음이 있는 이슈에 좀 접근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에 대해서 협력하거나 뭐 여야 의정 예컨대 대통령 사과와 혹은 또 최소한의 어떤 그 박민수 차관 경질, 그 저 복지부 라인의 교체 이런 방식은 안 할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좀 화합적인 분위기의 조짐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예.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 대통령의 그 완고한 그 고집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더 피로해지는 피로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세상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나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한국인들이 미국 대선 후보 선호도가 어떤가? 카멜라 해리스가 71, 도널드 트럼프 16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뜨거운 해설 그리고 속사포 같은 해설 댓글창에 조금만 말씀을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오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